1.8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치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뭐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고 안타깝게도 25년은 더 어려워진다. 자, 김강석 교수님과 2025년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주제 여쭤볼 건데 올해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저도 요즘에 테니스 레슨을 받는데 처음에 이제 작년만 해도 상반기 테니스가 막 뜨거웠잖아요. 하반기 손님이 점차 줄어들더니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제 시간대에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강사 선생님도 없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또 선생님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계엄령 이후에 손님이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을 또 많은 분들이 우리도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경제학에 있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뭐로 정의할 것인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성장 고착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 성장을 유지하는 그런 경제 국면이라고 잃어버린 10년을 정의하신다면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숫자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잃어버린 10년 온다 안 온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5년 1.8%요. 요거 어떤 의미죠?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1.8%라고 제 25년을 전망했는데 자, 그러면 2023년이 제가 기억하십니까? 우리 22년 말에 만나서 23년 경제 전망을 논할 때 제가 23년 전망서 나왔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했었고 그때 2023년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근데 실제 23년 지금 많이 지났잖아. 1.4%였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를 몇 번 경험했고 경제 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그 실제 가장 낮은 성장률 1.4%고 그리고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기재부가 언제 발표된 거죠? 네, 1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이군요. 네, 경제 성장률 2024년 이제 실적치가 되겠죠. 2.1%로 현재 추정하고요. 그러면 1.4, 2.1이니까 이 기저효과거든요. 그리고 25년 전망치를 1.8%로 전망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설명드리면 1.4, 2.1, 1.8을 3년치를 평균해보면 1.8%가 살짝 안 됩니다. 그러니까 1.4와 2.1%를 평균하면 1.9가 안 됩니다. 1.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저효과를 상쇄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23, 24, 25년이 3년 동안 우리 경제는 1%대 성장에 진입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대 성장에 갇혔다라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그럼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이고 더 중요한 거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불과 6개월 전 전망입니다. 6개월 전. 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매년 연중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전망치를 제시하고 또 연초 혹은 연말에 내년 그러니까 올해 새해 경제 전망을 발표해요. 반기에 한 번씩 그렇죠. 나와요. 네, 하는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24년 2.6%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25년 2.2%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6개월 만에 2.6이 아니라 2.1로 그리고 2.2가 아니라 1.8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향 조정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하향 조정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8%가 가장 심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비상계엄 선언 사태가 있었고 이른바 탄핵 정국에 우리는 놓여졌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 애도 기간이 시작됐었습니다. 연말에 그리고 연초까지. 이것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자본시장의 충격만 있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적 충격이 있어요. 아까 서론으로 꺼내든 테니스 레슨 수가 줄어요. 고객이 어떻게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 자영업인 거고. 그래요. 왜냐면 그 고객 중에 일부는 자영업자일 텐데 자영업자가 매출이 당장 매출이 주는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대형 회식을 안 해요.
그 예를 들면 또 프리랜서들도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트로트 가수 초대하는 대형 축제성 행사를 안 합니다. 그렇죠. 다 취소합니다. 당장 여행업체 사장님 직원들은 매출이 줄고 소득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레슨을 받던 분들이었다면 당연히 레슨을 안 받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물 경제적 충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실물 경제적 충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때 논했던 주제입니다. 이 숫자가 이 정치적 리스크 혹은 이 참사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영향이 반영된 숫자이냐? 반영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1.8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깔고 이 경제를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뭐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고 안타깝게도 25년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 그럼 기획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평가 의견. 이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24년을 2.6%로 전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 지난 지금 24년이 끝난 지금 2.1%로 낮춰잡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획재정부의 전망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의 전망치는 그 전망에 근거해서 이만큼 세입이 있을 거야. 기업들이 이만큼 세금 낼 거야. 또 가게가 소비하다 보면 소비세를 낼 거야. 네. 뭐 부동산 거래가 이만큼 일어나니 네. 거래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2024년 세입 국세 수입 추정치가 당초에 367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337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세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조의 결손이 발생해요. 이걸 세수결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가정에 아빠가 100만 원 벌어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100만 원만큼 지출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한 달을 지내놓고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써서는 안 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긴축적으로 그렇죠. 썼을 텐데 이게 세수결손의 정의예요. 세금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예상 대비 못 이룬 거예요. 근데 이미 2023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24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25년 전망치 1.8%도 이미 낙관적인 전망치라는 반증인데 그럼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추가적인 부작용을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다. 뭐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안타깝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NABO가 뭐예요? 예, 이 NABO가 나보라고 해서 네. 이 나보는 여기 근처에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합니다. 예, 국회에서 예산정책처라는 또 그 안에 기관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연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잖아요. 정부 사이드에 뭐 경제연구기관이 있듯이 네. 국회 사이드에 경제연구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국회는 소위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도 전망치를 내지만 국회도 전망치를 내고 정부도 세입이 이만큼 들어올 거야 라고 세입을 추계하지만 국회도 추계를 해서 실제 본예산 367조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지금은 337조보다 아직 한두 달 남았습니다만 더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10년이 오는 건가요? 네, 의견을 드리면 일단 기획재정부도 이렇게 경제를 이미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겠죠. 글로벌 반도체, 특히 D램 매출이 글로벌리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D램 수출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만 표현하면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D램 수출하는 나라인데 글로벌 D램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부정적으로 수출이 동력을 잃겠구나라는 전제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면 가장 쉽게 경제 성장률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기여도로 판단할 때 이 주목이 있고 두 개의 주목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내수의 기여도, 그 다음 하나가 외수, 수출의 기여도예요. 그럼 각각의 기여도가
주목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높이가 달라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수의 기여도와 외수, 수출의 기여도를 분리해서 보고자 하는 것인데, 자, 참조로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보십시오. 24년 상하반기는 그나마 수출의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2.1%의 성장률이 유지됐던 겁니다. 네. 근데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 기여도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디램 수출인 거예요. 이제 이해 가셨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다 안 드리고 대표적인 걸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수인데, 내수는 24년보다 기여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지세요? 안 되세요? 이상하다고 느껴지죠. 그러니까 제가 뭐 죄송하지만 경제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도 네. 공감이 잘 안 되죠. 네. 아니, 수출 기여도가 꺾일 것은 뭐 트럼프 2.0 시대, 디램 수요가 줄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리면 또 관세 장벽이 펼쳐지고 막 이러다 보면 수출의 기여도는 꺾일 것 같아. 근데 그걸 꺾이는 과정에서 내수 기여도가 상쇄시켜준다는 배경이에요, 이게. 한국은행의 전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마저 낙관적이다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치 1.9%도 낙관적이다라는 것인데, 이번 기재부의 경제 전망의 전제에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르죠.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 세 개를 합하면 쉽게 말하면 내수입니다. 그리고 통관 수출. 이게 외수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4년 대비 통관 수출의 증가율은 많이 줄고,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라는 수출 영역은 꺾인다는 거예요. 건설 투자는 24년에도 안 좋았는데 25년에도 여전히 안 좋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민간 소비는 살아나고 설비 투자는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 외환시장이나 자본시장도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근데 기업도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네. 앞에 눈이 막 내리면 혹은 안개가 자욱하면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24년보다 늘어난다. 그리고 민간 소비도 24년보다는 증가율이 개선된다. 이게 이미 정치적 리스크를 제외시켜 놓고 본 전망도 굉장히 이거는 낙관적이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근거가 같은 기재부 자료 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경제적 충격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건 없어요. 아직은. 네. 아직은. 그러나 외환시장, 자본시장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질적으로 충격들은 1월 말쯤에 나올 겁니다. 12월 지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12월 지표를 먼저 볼 수 있는 게 심리 지표인 거예요.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했죠. 이렇게 급락했었던 게 코로나19 당시 이후 가장 급락한 수준이에요. 우리 12월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아까 테니스 레슨 수가 줄었다라고 체감하신 건 소비자들이 적어도 심리가 너무 얼어붙으니까 일단 소비를 좀 아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내수는 이제 회복되고 설비 투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라고 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마저 이미 낙관적인 전망이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오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이 그래프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작가 TV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그래프예요. 네. 이 그래프는 그냥 팩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경제 성장률의 흐름, 그냥 팩트인데 한때 1970년대에 우리 김 작가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14%대의 성장률을 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한 고도의 성장이었죠. 그러다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10%대로, 또 7%, 6%, 5%대로, 그리고 2%대로 내려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23년부터 23, 24, 25년은 1%대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 오는가? 사실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온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는구나.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로 성장한다, 역성장한다가 아니라 1%대 성장에 못 미친다라고 정의한다면 저는 23년부터 이미 왔다라고 의견 드리고, 마지막으로 잠재 성장률의 추이를 봐도 이게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기대할 만한 성장률이에요. 별 이변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할까? 그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라고 쉽게만 설명드린다면 1.8%로 이미 내려왔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왔다고 가정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까를, 혹은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걸맞게
순응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네. 이런 걸 고민해야지 10년 오는가 하는 질문은 이미 적절치 않다. 이미 왔다. 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야, 이 한국 경제 성장률 장기 추이 전망을 보면 이렇게 1960년에서 70년대 이때까지 좋아졌다가 그 후로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건데 70년대보다는 80년대가 우리나라 더 잘 살 거고 80년대보다 2000년도보다 지금 우리나라 훨씬 더 잘 사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어르신 분들이 기성세대 저희보다 위의 세대 분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과거에 어쨌든 이 성장 시대에 살았다 보니까 그때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거네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가끔 뭐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다. 혹은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GDP 규모도 역대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경제 위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역성장이에요. 근데 역성장이 역대 3번 있었던 겁니다. 그럼 3번을 제외하면 GDP 규모는 계속 어땠던 거예요?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장률이 1%대로 멈춰졌지만 어쨌든 GDP 규모가 늘어난 거죠. 청년보다는 1.8% 증가. 더 잘 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뭐 오늘 부동산 시장을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 경기는 왜 좋아요? 왜 좋을 수 있어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냐 여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GDP 규모, 경제 규모는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GDP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건 딱 3번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 좀 다른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 경제 정책 방향을 좀 가져가야 하나요? 네, 저는 일단 의견을 드리면 현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산업은 1.8%를 채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들이 있고 또 어떤 산업은 그걸 훨씬 웃도는 5%, 6%, 10% 성장하는 산업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평균 성장률이 1.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끊임없이 성장세가 주춤하거나 혹은 역성장하는 산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이렇게 계속 2%를 상회하는 산업들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인데요. 미국 시가총액 순으로 1등부터 쭉 나열하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작년 1월과 올해 1월 완전히 달라요. 또 다른데 지난 6개월 사이에 또 달라져요. 근데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기존 맨 위에 있던 기업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밑에 있던 기업들이 계속 치고 올라와서 그래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 재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극명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1위부터 쭉 나열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기업들이 시가총액을 쭉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자주 바뀌는가? 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는 이 기업들이 무너져서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라 밑에 있던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들이 그렇죠 올라오는 구조로서 계속 바꿔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벌써 몇십 년 동안 1위를 했다는 게 좋은 거이지만 이미 안 좋은 것들도 있는 거죠. 당연히. 삼성전자를 치고 올라올 다른 기업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가 나쁘다 밉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릴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정 철학이 뭔지 아세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국정 철학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경제 채널을 운영하는 네. 유튜버께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국정 철학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네. 역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 경제 전문가들한테도 얘기하고요. 아는 사람 없지 않나요? 모르더라고요. 방송 앵커한테도 질문해요. 역질문을 해요. 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철학이 창조 경제였습니다. 아, 창종 이제 그때 얘기 많이 들었죠.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정 철학이 소득주도 성장. 오. 이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근데 현 정부의 정책 기조, 국정 철학이 역동 경제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제 질책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못 들어봤다는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정 철학이라는 거, 국정 철학. 근데 역동 경제는 제가 역동 경제 기재부에서 역동 경제 포럼 하는데 얼마 전에 기조 강연 요청 받아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제 첫 발언이 뭐였냐면 제가 그 포럼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역동경제 주제로 기조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 제 첫 발언입니다. 실제 뭐가 역동적인가요? 물가가 역동적인가요? 환율이 역동적인가요? 서민의 삶이 역동적인가요? 이 국정 철학은 역동경제를 얘기하는 것은 미래 신산업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또 R&D에 집중하고 또 기술 혁신과 기업들의 혁신, 혁명을 이뤄나가는 또 미래 유망 산업을 계속 쟁취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역동경제예요. 근데 역동적이어야 될 건 역동적이지 않고 역동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역동적이다라는 소회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역동적이고 그죠? 너무 좀 안타까운데 이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미래 신산업으로 계속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짧게만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린다면 곧 트럼프 2.0 시대가 오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게 정부의 정책 분야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한다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FDI 유입액이 있고 유출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기업 경영하러 들어오는 사람 외국인이 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나가는 게 있는데 뭐가 더 많은가를 봤을 때 나가는 게 더 많을 나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트럼프 2.0 시대는 어떨까요?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건 좀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 걱정되는 것은 중소기업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과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의 격차가 또 벌어져요. 대기업들은 소위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될 때 오히려 채산성이 올라가고 매출액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 우리나라의 구조가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를 원료를 수입해서 원료를 만들고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산성이 악화되죠. 강달러가 지속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 왜 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정부 사이드의 모니터링 장치를 굳이 꼽아보면 한국은행,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혹은 정부 예산이 한 60조 정도 투입된 제 생각에는 국제금융센터, 이런 공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모니터링하고 대기업들이야 모니터링 장치가 있으니까 스스로 결정을 해나가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페이퍼 하나 안 내느냐. 정치적 불안이 가져다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왜 한 번도 페이퍼 안 내고 왜 유료 페이퍼를 내고 중소기업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너무나 위험 요인들이 많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시작하면 또 2시간 걸려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